네, 2020년 7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국가안보실장의 서훈씨, 국정원장의 박지원씨,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씨를 임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제 의견성 논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독재는 왜 위태로운가입니다. 문재인 독재는 왜 위태로운가. 제가 부제로 잡은 거는 문재인이 아닌 민주당, 민주당이 아닌 주사파가 이끄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들은 서민을 위한 듯한 정책을 펼쳤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취해버린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고언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천시와 지리와 인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때 이렇게 어느 날짜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정할 때마다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4월 15일 날 치러졌었죠. 김일성 생일입니다. 뭐 이렇게 4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을 한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어쨌든 그날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행정과 사법부와 행정부, 언론, 시민단체를 장악한 것이 민주당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목표, 민주당을 이끄는 주사파의 목표는 선거로 입법부를 장악하는 것이었죠. 그래야 그들은 촛불혁명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달성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민주화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민주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독재 정권 시절 비민주적인 국회의 행태로 비판했던 것이 날치기입니다. 날치기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거가 많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김두한 의원이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오물을 뿌린 것이죠. 오물은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좀 미화한 표현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오물은 똥입니다. 똥. 대변을 갖다 뿌렸습니다. 국회에. 난리가 났었죠. 국회의원은 그 전에 최루탄을 뿌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랬습니다. 이래서 날치기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의원은 공중부양을 했죠. 공중부양이 도인도 아닌데 되겠습니까? 몸을 날려서 뭘 했다는 얘기죠. 결국 폭력을 쓴 것인데 이렇게 폭력을 써서 다수라는 이유로 날치기 통과를 하는 걸 막는 거를 폭력으로 막는 건 또 그것대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 중에서는 문을 닫고 다수당이 날치기 통과하고 있으면 빠루를 갖고 가서 문을 뜯고 망치로 부수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격투기를 하는 국회가 많이 방송이 됐었거든요. 이걸 새칭 우리는 참 동물들이 서열 싸움 하는 것 같아서 동물국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동물국회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림픽도 치르고 월드컵도 한 날이니까 2012년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란 걸 도입합니다. 이제 그런 날치기 통과를 못하게 한 거죠. 때문에 동물국회의 모습은 사라졌으나 국회가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안 된 거예요. 야당이 반대하면은 타협이 안 되니까 날치기 통과도 못하니까 일을 못한 거죠. 여당이 다수여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대통령 공약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야당 천국인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게 결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그렇게 온 겁니다. 보수당이 뭘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서민을 위한 입법, 이건 여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 막기 위한 그런 민식이법을 만드는 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데 다른 논쟁 때문에 이게 통과가 못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왔죠. 그 여론을 지지를 받으니까 특정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패스트 트랙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뭡니까? 지름길이죠. 우리말 냅두고 왜 패스트 트랙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로 하게 되면 신속 처리 방안이죠. 네, 그래서 그런 법률은 여야가 싸우지 말고 빨리 하자. 그렇게 이제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개념은요. 최초로 발의했을 때부터 180일 이내에 상임위 통과를 시키고 상임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90일 이내에 법사위를 가야 됩니다. 모든 통과한 법안은 상원격으로 법사위에 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통과돼야 됩니다. 법사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본회의 통과되면 법률이 확정되는 거죠. 네, 법사위 통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332일 만에 무조건 본회의 상정한다. 이런 개념이 세워져 갖고 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하는 건데 2018년 4월 17일 개정이 확정돼 가지고 이 패스트트랙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개념을 넣게 된 거는 지금 국회법 85조 1항에 보게 되면요. 천재지변 또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바로 이거를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85조의 2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이 82조 2를 설명드리면요. 1항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이게 패스트트랙 안건이죠. 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거를 발의한 의원은 제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장에게 제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대상안건을 제출해서 그걸로 지정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임위 소속 의원이 하려면은 상임위 소속 의원 제적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위원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을 타게 찰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서민을 위한 법과 민식이 법 같은 것들은 여야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악용이 되는 거죠. 다수당이 날치기를 하지 않아도 패스트트랙만 태우면은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네. 그 문을 열어줬더니 뭐부터 길을 닦았더니 누구부터 지나간다고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법이 18년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19년 4월 이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이죠.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실어버립니다. 친문 세력, 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된 거죠. 폭주가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21대 4.15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을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1+4, 거꾸로 얘기하면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때는 뭡니까? 자유한국당이 소수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다수당이 됐으니 패스트트랙 태우는 건 일도 아니죠. 그 군수정당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고립된 상태에서 이 법안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권위주의 시절에 독재 정권이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유정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압도적인 항상 다수를 만들어서 독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년 1월 13일 전부 다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난리를 치고 했지만 통과된 것 잘 아시죠. 그때 이제 개정된 선거법대로라면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비례의석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선거를 했을 때, 그리고 군소정당은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막상 선거를 해보니까, 그리고 선거 직전에 코로나가 돌아서 여당이 참패할 줄 알았는데요. K방역하고 재난지원금 등이 있으면서 뜻밖에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 있던 주사파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나가떨어졌고 지금 와서는 부정선거 시비를 거는 정도로 거의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글쎄요, 저는 소 잃고 외양권 고치는 것 같아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승을 했건만 행정사법입적부, 언론, 시민단체 다 잡았는데도 민주당 정권은 불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죠. 탈핵정책으로 했던 것도 이게 위태위태하죠. 그 다음에 지금 고용 문제, 인국공 사태로 고용은 암울하죠. 부동산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치솟고 있죠. 한미 관계는 더없이 나쁘죠. 그런 관계에서 작전권 전환한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잘 모르겠죠. 대일, 대중 외교도 다 실패했죠. 민주당이 한 정책마다 성공한 게 없어요. 근데 코로나까지 돌아서 경제 위기는 더 심해지니까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압승을 해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뭘 합니까? 오히려 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독식에서 끝나지 않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2개, 경북과 대구를 뺀 15개 광역의회가 후반기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99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제주의회 2개, 제주의회에서 하나, 경남의회 2, 강원도의회에서 1석만 주고 94석을 독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14개 광역단체장도 민주당이 일색입니다. 이렇게 지방 권력까지 다 독식을 했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공영언론은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이 정부 세력은 자기네가 당연히 공영언론에 사장을 임명하고 정부 기관지 노동신문 인민일보로 여기고 있잖아요. 조선중앙방송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견제해야 되는 뭐 민언련 같은 시민단체는 오히려 한몸으로 놀고 있고요. 반대인 언론들을, 정통 언론들을 오히려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한참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도 위에서 2022년까지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 2년 동안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민주당 세력, 그 뒤에 있는 민주당을 움직이고 문재인 대통령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주사파입니다. 앞으로 근데 저는요,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안에서 힘을 잃었다고 봅니다. 공천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는데. 그죠? 당신은 이제 2년 후에 나갈 거고, 지방선거는 무관하게 열릴 거고, 총선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2년 후에 열리는데 공천권도 없는데 어떠한 여당의 실세들이, 주사파들이 대통령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문 대통령은 지금 레임덕 상황입니다. 그분이 어떤 실권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려면 민주당과 야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파와 야합해야 됩니다. 지금 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독자적인 행동을 이미 시작했죠. 예?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근데 이분이요, 좀 어떻게 보면 기가 센 사람이죠. 연평도 포격전 때 이 양반이 인천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연평도에 들어가서 폭격 맞은 가게에 들어가서 소주가 있으니까 소주병 들고 이게 폭탄주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니까 대포로 쏘지않은 게 다행이다. 이 정도 말했으면 아주 자숙을 해야 되는데 끄떡없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했고요. 또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 유가족과 함께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쓴 그 필자들과 위안부 발언을 했던 연세대 유석춘 교수를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양항자 의원은 역사위협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닫아라. 아주 독재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독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요,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안보는 국방도 있고 외교도 있고 남북 문제도 있고 치안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남북 관계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무현 시절에도 굉장히 강해서 NSC를 중심으로 이정석 씨가 좌지우지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통일 문제를, 남북 문제를 다른 사람이 국방과 외교를 그 합으로 두는 바람에. 이거는 국제 정치학을 어기는 뭐라고 말도 못하겠네요. 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게 국정원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을 통일부화하겠다는 게 이번 인사입니다. 네. DJ 때 대북 특사를 했던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지명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남북 교류만 했던 서훈 씨를 국가안보실장에 지정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을 통일부화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통일로, 남북 교류만으로 가겠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에 숨어있는 주사파들이 급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남북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2년 내에 만들려고 서두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옥류관 주방장까지 내세워서 문 대통령을 거부하고 우리하고의 교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거부 때문에 민주당에 숨어있던 주사파들이 대거 뛰어나와서 직접 한다면은 이건 북한에 말리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죠. 저는 서훈 원장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가정보법 제1조는 국가정보원에 해야 하는 목적을,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즉 국가정보원은 해야 하는 일이 국가안전보장 업무와 등등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법 3조에는요. 국정원이 해야 되는 직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1.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이게 대공, 대정부 정복. 문재인 정부를 뒤집기 위한 쿠데타를 막으라는 거죠. 방첩,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간첩 막으라는 거죠. 이 간첩 중엔 주사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대테러 해야죠. 국제범죄, 이런 것의 수집 및 작성, 배포입니다.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 감사는 제외한다. 형법 중 내란이제.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쿠데타 일으켜 막으라는 겁니다. 외환이제. 대한민국이 전쟁이 당하도록 허용하는 죄를 막으라는 겁니다. 군형법 중 반란이제. 군사반란 역시 쿠데타죠. 암호 부정의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국정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에 대한 범죄 행위는 직접 국정원이 수사합니다. 그리고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뭐 별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쭉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3조를 보고 나면요. 국정원장과 국정원은 남북 교류를 하라는 내용이 이 법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죠?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를 하라는 거는 남북 교류 협력법인데 그거는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통일부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남북 교류 업무를 국정원장이 했다면, 국정원 직원이 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국가정보원법은 이렇게 업무가 아닌 걸 하게 되면 이렇게 하도록 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고 해갖고 원장과 차장,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북 교류는 국정원법에 규정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훈 원장께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남북 교류 업무를 하게 했으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직권남용을 볼 수 있는 분이죠. 직권남용을 한 거에 대해서 국정원법 19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가지고 한번 서훈 원장이 남북교류 지난 판문점 회담 때 배석해갖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정원이 왜 통일부화가 됩니까? 이것을 제가 제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이 특활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과거부터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청와대에 둬는 돈을 직속기관에 두고 꺼내 쓰는 돈이었어요. 이거는 노무현도 했고 DJ도 했고 다 했습니다. DJ가 특수활동비 어떻게 꺼내 썼는가는 제가 훗날 한번 기회가 되면 증언할 게 따로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돈을 어떻게 뿌렸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기수했을 때 대한민국 법원은, 현재의 법원은 국정원장이 자기가 관할해야 되는 국정원 특활비를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바친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를 해서 3명의 국정원장을 유죄를 받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정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뇌물죄를 적용했다면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서훈 원장이 남북교류에 한 것도 엄격하게 보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근데 문정부는요, 국정원장 잡아놓을 때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도요, 자기네 돈을 검찰에 특수활동비에 넣고 꺼내 썼거든요. 그거는 전혀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문재인 정부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가 이상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 씨는 잘 아시겠지만 대북 송금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알선수재, 뇌물 받은 거죠. 직권남용. 외국간 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추징금 1억 원 선고받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자체는 국정원이 그런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최후 진실에서 입으로는 변화를 부르짖으며 관행에 젖어 잘못한 것을 처벌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박지원 전 의원의 한쪽 눈이 의안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때 대북 선거 상황으로 구속돼 있을 때 그는 오른쪽 눈도 이제 농대장으로 잃을 위기를 맞자 남은 한쪽 눈마저 실명될 위기라며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2월에 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저축은행 뇌물 사건에 또 연루가 돼서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났다가 3심에서는 무죄가 나 풀려났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을 쓰는 게 뭘까요? 근데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질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해서 북한 쪽으로 북한 비무장지대에 150mm 자주포를 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북한이 그때 유감이 당하니까 북한이 목함지를 인정하고 유감 표명해 준 것은 높이 평가한다. 북한을 두둔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히는 거는 돈을 써서 남북 관계를 만들라는 건가? 근데 그렇게 쓰는 돈을 잘못 쓰게 되면은 걸린다는 건 이미 위협이라는 건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때 어떻게 송금을 했는지 제가 추적을 해서 쓴 적이 있어요. 주간동화 2004년도 418호라고 돼 있네요. 저도 오래돼서 이 기사를 제가 취재하면서 돈을 보낸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중간에 매개한 사람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폭로하겠다는 이게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가 특활비를 뿌린 거를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 되면 밝히겠다는 거고요. 그때 국정원은요, 그 대북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 업무를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외환은행에 맡겼습니다. 외환은행이 어디로 합병됐죠? 하도 많이 은행이 합병돼서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KEB 하나은행으로 합병이 됐죠. 왜 그랬는가 하면 외환은행이 그때 안기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국정원이. 남산 밑에 외환은행 하나 지점이 있었어요. 그 지점을 통해서 국정원 장을 맡겨놓고 관리하게 했었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외환은행의 지점이 한 게 아닙니다. 본정에 본부장이 했어요. 저 본부장도 만났었습니다. 그 본부장이 설명을 쭉 했어요. 미국에서는요, 재무부에 OFAC라고 있습니다.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외국 자산 통제국인데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요.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이 돌아다니는 달러를 추적하는 재무부의 CI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9.11 테러, 2001년에 미국이 테러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테러 자금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오파크가 활발하게 활동할 있을 때입니다. 이 오파크를 속이면서 돈을 보내야 돼요.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를 이용합니다. 근데 뱅크 오브 차이나로 보낼 때 몇 사람의 계좌를 중간 단계로 거칩니다. 근데 왜 외국 돈을 보낼 때 국내은행으로 외환은행을 택했냐? 본부장께서 그때 답변한 거는 외환은행이 다른 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것보다도 외환 보내는 양이 당연히 많습니다. 따라서 2억 달러를 포함시켜도 하루에 10억 달러 정도 거래되니까 하루 2억 달러 늘어난 건 추적을 눈에 안 할 수도 있죠. 8억으로 줄었다 12억도로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은행은 2, 3억밖에 하니까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글로 했고요. 그리고 해외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의 계좌를 중간에 거쳐서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해외 한국인들에 대한 관리는 국정원이 늘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공작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제 또 송금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준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청와대 뜰에다 끌고 와서 하루 종일 붙잡아 놨었습니다. 2000년 6월 달에. 그래서 북한이 하루 늦게 남북 정상회담 수락한다는 발표가 그래서 하루 늦게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 6.15 선언을 만들었던 게 박지원 씨입니다. 근데 이분을 다시 국정원장이 쓴다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요, 고려대학교 국문과 84학번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죠. 그리고 그가 4학년 때 전대협 1기 의장을 했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도 국문과 출신이었어요. 근데 우상호 씨인데 우상호 씨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3년 선배죠, 이인영 씨보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모두 국문과 출신이 총학생 회장이 됐고, 근데 나이로는 젊은 이인영 씨가 전대협 의장, 부의장은 우상호 씨가 했습니다. 이때가 서울대 출신이 항상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면 학생회장을 했는데 비서울대가 처음 된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는 경영대학이 세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법과가 센데 국문과 출신이 둘 다 총학생회장이 돼서 상당히 화제가 됐고 둘이 전대협의 의장, 부의장을 해서 화제가 됐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상호 의원도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었죠. 이인영 의원은 보안법 위반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다고요. 뭐 하라는 겁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세 사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아까 얘기했듯이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년간은 레임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실세들은 입법, 사법, 행정, 지방, 언론, 시민단체 다 장악한 상태에서 국정을 잡기 위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위기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은
미국과 정면 충돌로 갈 겁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서 돌파하려고 기를 쓰겠죠. 네. 이 와중에 전작권 전환하는 계기가 추진하게 되면 아마 한미관계부터 남북관계는 아마 요동을 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주석파 세력과 맞서 싸웠어야 되는데 이분은 뭐 제가 본 바로는 공산당 서론이라든지 수도론, 다스카피탈 같은 걸 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사파들은 그걸 다 대학생 때 숨겨놓고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야합을 했으니 문 대통령은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처럼 핵시티를 이용해서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제적인 자문시장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 대한민국 먹여 살리기엔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남북관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자. 반미, 양키 고홈, 반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 불안이 일어나면은 뭐 복지를 강화하고 재난지원금 주거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면 됩니다. 네. 그걸 위한 자금은 부자 증세를 하면 되죠. 네. 서민들은 좋아하죠. 네.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촛불혁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하기 위한 거였죠. 민주주의 완성도 아니고 경제의 부흥도 아니고 북한과 연계하자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는데 거기 앞장서는 게 민언련이죠. 그런 세력들이죠. 네. 여기서 고군분투하는 게 동아조선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아일보의 자매 언론이기도 한 채널 A 기자가 어설픈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매끈하지 못한 취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하고 언론이 유착했다고 뻥을 튀겨가지고 검찰마저 얼굴매려고 하니까 지금 뭐 대검 중심으로 지금 검사장 회의, 검사회의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검찰도 꽉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려고.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친문 아니거든요. 주사파도 아니고. 이분도 결국은 팽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팽당할 거고. 야당은 형편없고요. 지금 군부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쿠데타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부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주사파가 이끄는 세력을 대체할 세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경제는 어려우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게 문제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권력을 다 잡아나갑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주사파 정권이죠. 이게 뭔가 하면 그람시가 진지전을 하다가 기동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기동전으로 그람시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된 원인은요.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이 만든 정치 구조가 대한민국을 무력화한 겁니다. 이거를 촛불혁명으로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혁명이란 건 쿠데타 같은 건데 쿠데타는 선거로 된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이 누굽니까? 나치입니다. 나치는 선거 통해서 압도적으로 했고 나중에 수법법 만들어서 행정부가 입법보다도 더 센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긴급조치권은 그렇게 비난한 세력들이 그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치는 오스트리아도 같은 방법으로 먹어버렸어요. 자, 이러한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못 바꿉니다. 정치 구조를 바꾸지 못했던 독일 국민들이 어떤 꼴을 당하셨나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제가 국민들께 드린 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정치 구조의 문제점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심하다고 보시나요?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 결과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요. 엔터테인먼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과거 주사파들은 전두환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3S만 한다 그랬어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 방송만 해가지고 국민을 우민화한다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 보십시오. 공중파 방송들 보십시오. 전부 다 웃고 즐기는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있습니까? 히스토리 채널이 있습니까? 무슨 뭐 공부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류가 강해서 수출하기도 좋은 건 좋은데 희희낙낙이잖아요. 국민 우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누가 있나요? 네. 나치를 허용했던 독일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요. 우민에 대한 국민, 우민화되고 있다는 국민, 그 대가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DJ 시절로 돌아가서 대북 유착 공작을 하겠다는 이런 게 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무심히 봐오고 있다면 방법이 없다. 저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조선이 이렇게 되다가 일제 식민지로 떨어졌죠. 뭐 똑같은 길은 가지 않겠지만 비슷한 비극이
예상된다면 그걸 알고도 가실지 국민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